안녕하세요. 백만송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당신이 자꾸 아픈 진짜 이유, 혈관을 의심하라입니다. 지은이는 한동하님입니다. 한동하님은 경희대학교 한의대를 졸업하고 거머리요법을 연구하는 거머리 박사로 유명합니다. 자반증과 버거시병을 치료하면서 혈관 질환을 집중 연구하게 되었고 혈관 나이를 젊게 하여서 100세 건강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그는 침을 이용한 의료 마술로 유명해서 마술하는 한의사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오늘 한동하님이 들려주는 혈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100년을 산다. 우리 몸은 먹거리의 종류와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지면서 점점 변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혈관 질환 패턴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출혈성 질환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혈액이 걸쭉해지고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 많아졌다. 또한 과거에는 영양결핍에 관련한 질환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영양소 과다와 과잉 섭취가 문제되고 있다. 한마디로 너무 많이 먹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리고 과거에는 전염성 질환으로 고생했다면 이제는 알레르기나 면역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내장 비만과 혈관 비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과거에는 사냥을 해야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그것도 언제 잡게 될지 모르는 데다 섭취한 모든 칼로리는 활동 에너지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피하 지방으로 쌓아놓을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먹거리가 남아 도는데도 식량 저장에 대한 갈망이 무의식 중에 남아 있어서인지 남아도는 지방을 버리는 게 아니라 몸속에 쌓아두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출혈과 기아로 허덕였다면 요즘은 혈전과 비만으로 헐떡인다. 보통 고량진미라 하면 기름진 고기와 맛있는 음식을 말한다. 과거에도 귀한 신분의 사람이 고량을 많이 먹어 살이 찌면 기가 막히고 혈관이 걸어지는 고량병이 생긴다고 했다. 먹거리가 풍족하지 않았던 과거에도 일을 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혈관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나저나 과거의 의사들이 요즘에 마트, 식당, 냉장고, 식탁 위에 고량진미를 본다면 기절하고도 남을지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기름진 먹거리가 많아지면서 우리의 피는 더욱 걸쭉해지고 몸은 쉽게 비만해지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많아서, 남아 돌아서, 막혀서, 움직이지 않아서, 쌓여서 문제가 된다. 특히 몸에 염증이 많아지고 노폐물이 쌓여 막히는 부위가 늘어나니 결국 혈관 질환으로 귀결된다. 인간은 그 어떤 동물보다 적응력이 뛰어나다. 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상상하는 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 최고일 것이다. 하지만 환경 변화에 따른 몸의 진화는 어째서 이토록 어기적거리는 것일까?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스마트폰은 어린아이들조차 손가락 관절염을 앓게 만드니 할 말이 없다. 모두 한자리에 앉아서 대화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은 이제 가관도 아니다. 결국 문명의 이기는 인간의 움직임을 덜하게 만들었다. 어쨌거나 인간은 과거 수렵생활과 농경사회와 같이 몸을 움직여야만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서 전기, 전자, 기계 등을 통해서 돈만 지불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편리함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도사리고 있다. 얼마 전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빨리 죽는다는 무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하루에 11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4시간 미만 앉아 있는 사람보다 3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40%가 넘고
8시간에서 11시간 앉아 있는 경우는 사망률이 15% 정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빨리 죽는다는 얘기다.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운동량은 적어지고 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1970년대에는 61.93세였으나 2012년에는 80.8세로 약 20살이나 늘었다. 반면 인간의 생물학적인 수명은 120세라고 한다. 체세포 유전자의 생존 기간이 평균 2년인데 평생 60회 정도 분열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고가 없다면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 수명을 늘리는데 가장 중요하게 관여하는 것이 바로 혈관이다. 최근 미국 심장학회 학술지에 의미심장한 연구 결과가 하나 실렸다. 혈관의 염증을 억제하면 노화를 방지하면서 인간의 기대 수명이 30%나 연장된다는 것이다. 혈관의 내피세포는 살이 찌면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의 역할을 방해해서 당뇨병과 같은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혈관 내피세포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쥐를 만들었다. 그 결과 비만했던 쥐는 만성적인 염증이 억제되면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정상 몸무게의 건강한 쥐 또한 노화 속도가 늦춰지고 혈액순환이 더욱 좋아졌으며 활성산소 발생량도 줄어들었다. 결국 혈관 내피세포가 온몸의 질환뿐만 아니라 노화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혈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은 사망률을 높이는 주된 원인이다. 그리고 혈관 문제는 사망률을 높이는 대사증후군의 방아쇠가 된다. 결국 살찐 혈관이 날씬해져야만 인간의 기대 수명은 질병 없이 100세를 보장받는다. 졸지 말고 걸치고 덮자. 인간은 언제부터 옷을 입었을까? 그리고 옷을 왜 입게 되었을까? 옷은 추위나 더위로부터 체온을 유지하고 외부의 이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능적인 측면 외에도 미용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면서 역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외모를 치장하기 위한 옷이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옷은 걸치고 덮고 감싸고가 맞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조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남성의 넥타이와 여성의 브래지어다. 화이트 칼라의 상징인 넥타이는 목의 경동맥과 림프순환에 압력을 가해 녹내장이나 뇌졸중을 유발한다. 와이셔츠와 넥타이는 사회적인 매너가 된 지 오래다. 그런데 어려운 자리에서 정장을 입어야 하는 남성들은 넥타이 때문에 더 어렵고 답답해지기도 한다. 필자도 환자를 진료할 때 외에는 되도록 넥타이를 매지 않거나 매듭을 느슨하게 내려놓곤 한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것 또한 사회적인 매너가 되었다. 동네 슈퍼에 가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잠시 나갈 때에도 주섬주섬 챙겨 입는다. 그런데 가슴골이 깊이 파이도록 조이는 브래지어는 겨드랑이의 림프순환을 막아 유방암 발생률을 높인다.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면역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림프순환을 막으면 아토피 피부염도 악화된다. 집안에서만이라도 풀어두는 것을 권한다. 특히 하지정맥류 가족력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여성이라면 코르셋이나 조이는 허리띠 등을 절대 피해야 한다. 조이는 허리띠는 하지정맥류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동맥을 타고 내려간 혈액이 올라오는 골목에서 역류해 정맥을 팽창시키고 다리를 붓게 하여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꽉 조이는 코르셋은 장 건강에도 치명적이다. 장내 정상 세균총의 활동을 막아 정상적인 배변 운동뿐 아니라 면역 활동을 억제한다. 특히 심각한 변비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피해야 한다. 혈관과 림프관은 피부 가까이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림프절은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주로 퍼져 있다. 옷으로 조이는 대표적인 부위다. 따라서 거의 매일 피부의 호흡을 막고 혈관을 조이며 면역계를 괴롭히고 있다. 더불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과도한 긴장을 유발한다. 이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 혈관이 조였다가 갑자기 풀어지면 혈관 안에서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몸을 조이는 옷뿐만 아니라 다리를 꼬고 앉았다가 풀고 일어나는 순간에도 장시간 움직임이 없이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에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활성산소는 혈관 내벽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이제는 조이지 말고 느슨하게 살자.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면 옷으로 숨기지 말고 운동과 음식 조절로 체형을 관리해보자. 스키니진 같은 조이는 의복이 현대인의 혈관 건강을 압박하고 있다. 사회적인 약속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착용해야 하는 넥타이나 브래지어는 혼자 있을 때만이라도 벗어보자. 혈관이 해방되어 가슴과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증상도 체질에 따라 달라요. 동의보감 첫 장에는 오장육부의 해부학적 구조를 그려놓은 신형 장부도가 있다. 여기에는 사람마다 형색이 다르고 장부도 다르니 비록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같을지라도 치료 방법은 완전 달라진다고 했다. 이 말은 신체적인 형태에 따라서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질별로 치료를 달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건강한 사람은 음양의 기운이 잘 어우러진 반면에 살아가면서 인체 음양의 편차와 오장육부의 불균형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질병이 나타난다. 그런데 선천적으로도 음양의 조화와 오장육부의 기능이 사람마다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체질이 결정되는 것이다. 누구는 쉽게 살이 찌고, 누구는 늘 홀쭉하고, 누구는 손발이 항상 차고, 누구는 더위를 못 참는 것도 체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체질에 따라서 선천적인 장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살면서 고생하는 질병의 패턴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혈관 질환과 관련된 증상들을 체질별로 알아보자. 소음이는 고혈압은 잘 안 생기지만 심리 상태에 따라 혈압 기복이 심하다. 보통 저혈압과 빈혈을 동반하는 게 일반적이다. 동맥경화도 드물지만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어 동맥경화가 올 수 있다. 저녁에 발이 잘 붓고 밤사이 혈액순환이 안 되어 근육경련이 잘 일어난다. 추위에 혈관이 민감하게 반응해 찬 자극에 혈관이 과다하게 수축하는 레이노병이 생기기 쉽다. 추워지면 팔다리가 얼룩덜룩해지는 망상 청피반을 앓는 체질도 대부분 소음인이다. 특히 망상 청피반 환자 가운데 청피반성 혈관염을 합병하는 체질은 거의 소음인이다. 청피반성 혈관염은 다리의 자반이 궤양으로 발전하는 난치성 혈관염이다. 항상 무기력하고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릴 가능성도 높다. 소음인의 혈관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 기능을 좋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긴장을 덜하고 마음을 느긋하고 편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태음인은 비만해지기 쉬워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체질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앓는 사람이 많아서 심장병이나 중풍을 주의해야 한다. 사업가나 일 중독자 가운데 태음인이 많은데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쉬지 않고 과로하는 경우 뒷목이 뻐근해지고 어깨가 무거워지면 심장병이나 중풍의 전조 증상으로 봐도 좋다. 특히 눈동자에 흰자위가 탁하고 노란 빛을 띠면 간이 위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태음인은 특히 동물성 육류 및 기름진 음식을 좋아해서 피가 탁하고 걸쭉해 동맥경화증이 잘 생긴다. 태음인은 혈관 건강을 위해서 비만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소양인은 항상 활발하게 움직이는 체질로 혈액순환이 좋은 편이지만 지나치면 손발이 충혈되어 화끈거린다.
그래서 잠을 잘 때 발을 이불 밖으로 꺼내놓거나 발바닥을 벽이나 창문에 대고 자야 편안하게 잠들기도 한다. 활동량이 많아서 살이 잘 안 찌지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자주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고지혈증이 쉽게 온다. 만성적으로 흡연하는 소양인에게 버거시 병도 많이 나타난다. 아마도 담배의 마른 열이 소양인의 화기에 불을 지피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평소 고혈압이 있거나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상태에서 욱하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뇌졸중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한다. 소양인은 혈관 건강을 위해서 화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과격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걷는 운동이 좋다. 태양인은 특징적으로 기운이 항상 상기된 상태로 뇌혈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항상 마음을 잘 다스려 기운을 가라앉힐 수 있어야 뇌출혈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 더불어 소양인보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많아 입이 마르고 피가 걸쭉해지는 당뇨병이 올 수 있다. 태양인은 혈관 건강을 위해서 항상 담백한 식사를 하도록 노력하고 틈만 나면 걷기 운동을 해서 하체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이처럼 체질에 따라 장부의 기운과 음량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혈관 질환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체질을 알고 미리미리 관리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건강관리가 될 것이다. 체질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해당 체질 안에서 장부 기운과 음량의 조화는 조절이 가능하다. 소위 말하는 체질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다. 발바닥에는 손바닥과 마찬가지로 인체의 축소판인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반응점이 있다. 그리고 인체 365개의 경혈을 모두 표시할 수 있다. 한간에는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발이 그만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뜨거운 장기이다. 그런데 발이 또 다른 심장이라고 하니 발도 따뜻해야 한다.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말이 있듯이 발이 따뜻해지면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인간은 진화하면서 두 발로 서서 걷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직립보행은 행운이자 불행이다. 혈액순환에서만큼은 불행이다. 인간의 심장이 땅에서 멀어져 중력의 영향이 커지면서 혈액순환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뱀처럼 기어다녀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다면 행운일까 한다면 그건 또 아니다. 불행 중 다행일까? 두 발로 걷는 행위는 이동이 목적이지만 이면에는 엄청난 진화의 기술이 숨겨져 있다. 바로 걸으면서 다리 부분의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다. 그 결과 심장의 힘만으로는 버거운 혈액순환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주역이 바로 종아리 근육이다. 걷는 동안에 아킬레스건은 이완과 수축을 반복한다. 동시에 종아리 근육의 이완과 수축도 이루어진다. 종아리 근육의 이완과 수축은 일종의 펌프 작용으로 동맥을 타고 다리로 내려온 혈액을 정맥을 통해서 다시 위로 밀어 올려주는 작용을 한다. 우리 몸에서 펌프 작용을 통해 혈액 공급을 하는 장기는 심장이다. 그런데 이 종아리 근육도 펌프 작용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보통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불러왔는데 사실상 제2의 심장은 바로 종아리다. 잘 발달된 종아리 근육이 하트 모양인 것을 보면 또 다른 심장이라는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심장의 펌프 작용만으로는 온몸 구석구석 혈액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종아리와 같은 지원군이 있기에 더욱 효율적인 혈액순환이 가능해졌다. 알다시피 피는 심장에서 출발한다. 다리는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력의 영향으로 피가 쉽게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중력 때문에 먼 심장까지 피가 거슬러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생기는 질환이 하지정맥류다. 위하수, 안검하수, 요실금, 욕창, 탈환 같은 질환들도 중력의 영향으로 생기는 대표 질환이다. 걷는 것은 혈액순환에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여기에는 종아리 근육이 주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성형으로 종아리 근육을 없애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과거에는 성형이라면 눈이나 코 정도였는데 이제는 지방을 흡입하고 턱을 깎아 얼굴 형태까지 완전히 바꿔놓는다. 여기서 성형의 폐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종아리를 축소하는 수술 또한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다리에 있는 심장을 오려내는 불상사를 저지르는 일이다. 조금 보기 싫다거나 남들보다 두터운 근육을 가졌다고 해서 종아리 근육을 절제해버리면 어쩌란 말인가. 다리가 가늘어졌다고 좋아하는 것은 한순간일 뿐이고 모르긴 몰라도 나이 들어서 하지정맥류나 무릎 관절염, 다리 부종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시달릴 것이 분명하다. 우리 몸에 어디 하나 필요 없는 근육은 없다. 특히 자신의 체중과 체형에 맞게 발달된 종아리 근육을 인위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또 다른 심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걷는다는 것은 이동수단이나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 아주 중요하다. 제2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는 현대사회의 호랑이다. 진맥을 하면서 환자분들에게 스트레스가 좀 있으시네요 하고 말하면 요즘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면서 태연한 반응이 대부분이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스트레스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문제이다. 가벼운 스트레스는 긴장감을 유발해 일상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를 오랜 기간 방치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지금 책을 읽고 있다. 이것은 몸신경에 의한 것으로 본인의 의지대로 작동하는 기제이다. 이 글을 썼다가 지웠다 하는 나의 행동도 의지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나 추우면 털이 곤두서고 무서우면 동공이 커지고 더우면 땀이 나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등의 증상은 나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필자는 모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해 침으로 심장을 멈추는 마술을 선보였다. 시청자들이 여기에 열광했던 이유는 조절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물론 의술이 아니라 마술이다. 여기서 조절할 수 없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에 자율신경 반응을 이용한다.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맥박, 호흡, 피부 전기 저항의 미세한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자율신경은 흥분을 담당하는 교감신경과 진정시키는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된다. 교감신경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긴장, 응급 상황에서 작동하는 신경이다. 깊은 산속을 걷다가 호랑이를 만났다고 상상해보자. 이때 교감신경이 작동을 시작한다. 화들짝 놀람과 동시에 혈액을 재빠르게 근육의 혈관과 심장으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에너지를 소모하기 위해서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를 높인다. 주위를 더 잘 살피기 위해 동공도 커진다. 이 모든 반응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시간은 1초도 안 걸린다. 도망가지 못하면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교감신경을 싸움 도주 반응이라고 한다. 일상에서 화가 나고 말다툼을 하거나 짜증이 심할 때도 교감신경이 흥분한 상태인데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근육의 동맥은 확장되는 반면 피부와 소화관의 동맥은 수축하고 동시에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며 혈압이 올라간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도 교감신경 흥분 상태이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억제된다. 부교감신경은 장기의 치유를 담당한다.
간의 해독, 신장의 노폐물 제거, 암세포 제거 등은 모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부교감신경이 억제되므로 치유 과정에 이상이 생긴다. 이를테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르는 응급 상황에서는 치유 기능을 멈춰도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다. 치유 기능은 휴식이나 명상, 깊은 수면 상태에서 가장 활발하다. 이때는 우리 몸의 모든 혈관도 편안하게 이완된다. 반대로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에서는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진다. 자율신경은 호르몬 분비에 의해 조절되기도 한다. 교감신경이 흥분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아드레날린은 한마디로 분노 호르몬으로 화를 낼 때 쉽게 분비된다. 근육을 제외한 모든 혈관을 과도하게 수축시켜 싸움을 준비한다.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경우에서는 부교감 신경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세로토닌은 치유 호르몬으로 평온하고 행복감에 적게 한다. 혈관은 부드럽게 이완되고 혈액은 온몸 구석구석 돌게 된다. 몸이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에 있을 때 깊은 수면에 빠지거나 명상을 하는 상황에서 분비량이 늘어난다. 이처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상대의 과도한 활동을 막기 위해 시소처럼 균형을 잡으면서 서로를 견제한다. 그래서 음양의 균형을 이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신경 쪽으로 기울어진 시소에 올라타 있다. 현대에는 일상에서 호랑이를 만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은 호랑이를 쓸데없이 키우며 살고 있다. 이제 호랑이와 이별하자. 스트레스 가득한 긴장과 흥분 속의 삶을 평온한 삶으로 변화시켜보자. 팽팽하게 긴장된 혈관이 이완된 치유의 혈관으로 바뀔 것이다. 손발이 차가워요. 20에서 40대 여성들 가운데 추위에 민감하고 손발이 차며 아랫배가 차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여름에도 사무실에서 혼자 가디건을 껴입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무서워할 정도이다. 예민하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소음인 체질이 수족냉증을 많이 호소하는데 빈혈이나 저혈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긴장을 하면 손발이 땀으로 흥건히 젖는 다한증을 앓는 경우도 땀이 식으면서 열을 빼앗아 달아나기 때문에 손발이 항상 차갑고 기분 나쁘게 축축하다. 그래서 악수를 할 때 습관적으로 허벅지나 상의 옆구리에 손바닥을 쓱 문지르곤 한다. 이런 경우도 소음인이 많다. 수족냉증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율신경 문제로 긴장도가 높고 손발의 말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이 원인이다. 사람의 심장 온도는 대부분 38도씨 정도로 비슷하지만 수족냉증은 심장의 혈액이 혈관을 타고 손발까지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말초 혈관이 쉽게 수축해서 혈액에 따뜻한 열을 전달받기가 어려운 것이다. 보통 손발의 온도는 약 29도씨인데 수족냉증 환자는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손발이 찬 것을 내버려 두다가 병을 키우기도 한다. 특히 조심해야 할 병은 일반 수족냉증과는 달리 혈관에 기질적인 문제를 보이는 레이노병이다. 레이노병은 손발의 말초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질환으로 심하면 궤양이 생기기도 한다. 20대 후반 여성 환자는 어릴 때부터 손발이 차서 그러려니 하다가 약 1년 전부터 찬물에 손을 넣으면 갑자기 손끝이 하얗게 되면서 충혈이 되고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서 찾아왔다. 결국 레이노병으로 진단이 되었다. 아직도 치료 중인데 좀 더 일찍 병원을 방문했더라면 관리하는데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손발이 찬 증상은 심각한 징후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피부가 굳어지는 피부경화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말초 동맥이 막혀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동맥경화증이나 버거시 병도 손끝이나 발끝이 차갑게 느껴지는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수족냉증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손가락이나 발가락 부위의 색이 충혈되면서 푸르스름하게 변하거나 걸을 때 근육통이 나타나면 심각한 질환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도 열을 발생해주는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부족해 수족냉증을 동반한다. 냉증이 있으면 우리 몸은 열을 발생하기 위해 노력한다. 추울 때 으슬으슬하거나 덜덜 떠는 이유는 근육을 수축시켜 열을 재생산하기 위함이다.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기 전에 심한 오한이 드는 이유도 열을 생산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대사 과정에서도 열이 발생하는데 열 생산에 의해서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한다. 성인 남성들이 소변을 누고 나서 경련을 일으키듯이 오싹하는 것도 소변을 통해서 갑자기 떨어진 체온을 다시 올리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체온 보호 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대표 질환이 바로 동상이다. 동상은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 수축된 말초혈관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조직이 손상되는 것이다. 심지어 동상을 두고 극심한 추위에 노출된 응급 상황에서 내부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기도 한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잔인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주인을 위해서 말없이 일하는 혈관에게 미안한 마음도 든다. 동상 역시 상대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잘 걸린다. 보통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면 추위에 노출된 부위가 갑자기 붉어지고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러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동상에 걸린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평소 보온에 더욱 힘써야 한다. 수족냉증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체 내부의 냉기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쉽게 말하면 양기가 부족해 손발이 차가워진다는 의미다. 그래서 손발이 찬 사람은 아랫배가 찬 경우가 많다. 이 밖에 다른 질병에 의해서 기력이 허약해지거나 아이스크림 등 찬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 평소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열을 발생하는 발전소인 근육량이 부족하고 마른 체형이 많으므로 근육 운동이 도움이 된다. 평소 장이 안 좋아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나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은 배와 손발이 항상 차갑게 느껴진다. 특히 비장은 손끝과 발끝의 기운을 주관하고 혈액순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비장이 좋아지지 않고서는 손발이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실제로 임상에서 비장을 튼튼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손발이 따뜻해지는 경우를 흔하게 경험한다. 여성의 경우 자궁의 기능이 수족냉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 가임기의 젊은 여성 환자는 배꼽 주위와 아랫배가 얼음장처럼 차고 진맥을 하기 위해 손을 잡고 있으면 손이 시릴 정도였다. 이러한 경우는 생리불순도 심하게 호소한다. 생리통이 심하고 생리혈에 덩어리가 생긴다. 심하면 진통제도 안 듣고 토하기도 한다. 치료에서 중요하게 처방해야 할 것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자궁이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져 손발도 따뜻해진다. 결국 수족냉증의 문제는 몸속에 있다는 것이다. 악수를 할 때 상대방이 손이 찬 걸 보니 마음은 따뜻하겠네요 라는 말을 한다면 단지 착한 사람의 배려일 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족냉증은 단지 손발이 차다는 의미를 넘어 내부 장기와 심각한 혈관 문제를 호소하는 신호일 수 있다. 따라서 손발이 차다면 원인을 확인해서 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